여기는 옥탑, 여기는 옥탑. 김수민의 뉴스 밑장. 일요일에 만나는 김수민의 뉴스 밑장입니다. 2019 팟빵 어워드 신인상 후보, 시사부문 후보에 빛나고 있는 뉴스 밑장입니다. 12월 25일까지 투표가 실시가 되죠. 팟빵 어플 초기 화면에 보시면 팟빵 어워드 청취자 투표 공지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뭐 종합 부문도 있는데 종합 부문은 또 저희가 그 정도까지 조회수가 높은 프로는 아니기 때문에 종합 후보에는 저희가 올라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올라와 있는 것은 시사 부문하고 신인상입니다. 여기에 각 20개 팟캐스트가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포함이 됐어요. 굉장히 큰 영광이고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만 투표를 그래도 해보세요. 굳이 걸라면 받는 것보다는 안 받는 쪽에 걸겠습니다만 해보는 거죠. 예전에 2016년에 팟빵 어워드 이런 거 할 때 참 남의 일 보듯이,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출연했던 프로그램도 후보로 올라가 있긴 했지만 제가 그렇게 주도하던 프로는 아니었었으니까 참 저도 이렇게 후보로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겠죠. 오늘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 관역을 쏘고 가죠. 야, 진짜 무식과 정말 별 생각 없이 사는 인간들이구나 싶은 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수처가 선거제보다 중요하다. 무식한 티를 내고 있어요. 공수처에 찬성하는 거 좋아요. 저도 공수처 당연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선거제보다 중요하냐고. 선거제는 보편 타당성을 추구하는 그런 분야의 일이고, 선거제는 곧 그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거제가 옳으냐, 어떤 선거제를 채택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선거제 자체가 어떤 다른 주제에 비해서 사소하거나 덜 중요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국가들의 사례만 봐도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에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OECD 국가가 선진국의 척도 아니겠어요? OECD 국가의 대다수가 이를테면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향, 이 상관관계 내지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은 어떤 선거제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A 나라하고 B 나라가 선거제도가 같다. 그렇다고 해서 두 나라가 같은 수준이 되는 건 아니긴 해요. 이거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A 나라하고 B 나라가 전반적으로 수준이 좀 비슷비슷했었던 나라인데 선거제 때문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은 A 나라, B 나라가 경제 수준이라든지 민주주의가 정착됐던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더라도 그 이후에 선거제가 어떤 형식이고 형태였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미국, 영국이 민주주의의 본고장, 1번지라고 불리울 수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날에 미국, 영국의 민주주의가 선진적인가요?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현상이라든지 연방정부 셧다운, 이런 문제들이 제가 몇 번째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올해 1월에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도 이러한 미국, 영국의 정치적 교착이라든지 혼란의 원인이 뭐냐, 양당제이고 양당제를 유발케 하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다. 그 기사가 뉴욕타임즈에도 나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선거제도의 여러 종류라든지 각국의 사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호그와트 팟강 유료편을 통해서 이거 들으면 당신도 선거제도 전문가라는 제목의 에피소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해서 식견을 깊이 갖추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좀 들어주세요. 제가 애를 먹고 2시간 녹음해갖고 불과 500원에 올려놨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으셨어요. 여하간에 이 선거제보다 중요한 것이 몇 개가 있을까요? 정책 중에. 선거제에 따라서 많은 정책들이 좌우가 됩니다. 이를테면 저희 방송에서 다뤘던 빅데이터 3법, 요새는 그냥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죠. 그걸 개망신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이렇게 해서 개망신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들 70% 80%가 이 법의 취지나 내용에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과 플러스 바른미래당까지, 물론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지상욱 의원하고 최이배 의원이 각각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을 막고 있기는 합니다만,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거대 정당끼리 찬성을 하고 있다. 이게 선거제도가 원인이에요. 그 작년에 있었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이 사안도 한번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찬성 반대가 팽팽하게 나타났어요. 반대가 살짝 더 높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국회에서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합심해가지고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국민 여론하고 정치권의 그 국회의 의견 분포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된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선거제도 때문이에요. 민의가 이미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선거제도를 바꿀 거냐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의회를 구성하느냐 이거하고 바로 직결되는 주제거든요. 이런 거예요. 전 세계의 그 선거제도를 놓고 봤을 때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한 가지가 단순 다수제 소선거구제고요. 두 번째가 비례대표제예요. 차이가 뭐냐면 미국, 영국식 민주주의가 왜 한계에 도달했느냐. 그들이 처음에 민주주의를 도입했을 때는 나라가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의회를 구성할 때 만약에 100명의 의원을 뽑는다면 전국을 100개의 지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국가고 애초부터 분권이 강했기 때문에 뭐 나뉘어져 있는 그 선을 또 활용하기도 했겠죠. 그럼 100개로 나눠서 야, 각 지역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일로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좋은 의회인가? 각 지역에서 대표자 한 명씩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대표자 한 명하고 의견이 다른 그 지역 주민들은 배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와 달리 두 번째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뭐냐? 어떤 국가의 모습을 그냥 응축해서 그 축소판을 그냥 의회로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각 지역 대표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유권자들이 국가대표를 뽑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선거할 때 다른 것은 미국식 영국식 제도는 n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 한 명에 대해서 저 사람이 누가 될 거냐 이걸 결정하는 제도라면 비례대표제는 내가 행사하는 이 한 표가 전체 의회 구성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 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지역구에서 한 명 뽑고 비례대표제 없고 이러면 내가 누구를 찍어도 그 사람이 떨어져 버리면 내 표는 그냥 빵이 됩니다. 빵. 하지만 전국적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데 내 표를 보탤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한 명의 의원을 뽑는 데만 매달리는 것보다는 내 표의 가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우리나라로 치면 300명의 의원을 뽑는다 했을 때 이게 비례대표제가 되면 전면적인 비례대표제가 되면 내 표가 300명의 의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그렇게 받쳐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한 표가 이제 뭐 글쎄 전국으로 가는 거니까 당장의 어떤 큰 힘을 발휘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표는 잘 죽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그 정당의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10%라고 쳐요. 이 10%는 각 지역으로 가서 다 10%일 경우에는 한 명의 의원도 당선을 못 시킵니다. 하지만 이 표를 전국적으로 모으면
전체 의원의 10%가 내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치의 선거제도죠.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복지국가가 발전한 나라들은 다들 지지율하고 의석 비율을 일치시켜주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공수처 봅시다. 공수처, 선진국에 공수처 있는데 어디 있어요? 공수처랑 비슷한 기관이 있다고 막 쭉 이렇게 열거해가지고 SNS로 퍼뜨리던데, 아니 그나마 비슷하다고 하는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도 기소권은 없습니다. 수사만 해요. 한국의 공수처하고 딱 비슷한 거의 같은 이런 거는 없거든요. 보통은 이 부패 수사도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뭐 어떤 독립된 수사청이 됐든 간에 공수처처럼 딱 외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검찰 산하 있는 경우도 있고 경찰 산하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고, 일반적인 개혁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거지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사실 공수처는 공수처 자체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검찰 범죄는 누가 수사할 거냐, 이걸 봤을 때는 공수처와 같은 별도 기구의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구가 검찰을 그렇게 개혁하지는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또 별도로 접근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개혁 중에서 검찰개혁이 더 뭐 독보적이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하고 뭐 그렇게 얼마나 직결되어 있겠어요. 근데 선거제도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이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밑장 빼기를 하고 국민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는 이 우라질 정치권의 모습들이 보여서 오늘 특별히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두 가지의 산이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다른 자들이 획책하고 있는 거짓말들이 있는데, 일단 민주당 석패율제 관련한 내용이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만 내는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오늘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석패율제. 석패율제가 뭐냐? 이걸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부터 설명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게 지금까지는 비례대표 의석을 한정돼 있는 의석만 갖고 그냥 정당 지지율에 맞게 뿜빠이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의 지역구 선거가 불비례성이 강해요. 우리나라 지역구 선거는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처럼 한 차례만 투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1등만 하면 당선이고 한 표 차이로만 떨어져도 낙선이에요. 그렇게 떨어진 후보들의 표는 다 죽은 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당에 대한 지지도하고 의석 비율이 근접하지를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그렇게 많지도 않은 비례대표 의석을 또 그냥 정당의 지지율에 맞게만 나누고 있어요. 이것은 전체 의석을 놓고 봤을 때 정당 지지하고 의석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요체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그냥 뿜빠이, 단순 뿜빠이가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서 확보한 그것이 지지율에 비해서 낮은 정당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당들에게 보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뭐 지지율에 맞게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그 괴리, 지역구에서 적게 얻은 만큼 보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개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게, 소수 정당에게 유리하고 다수 정당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사실 개소리예요. 뭐냐면 선거제도는 저한테도 묻는 인간들이 많았었어요. 어디한테 유리하냐? 어디한테 불리하냐? 누구는 이 선거제도에서 당선되느냐 낙선되느냐? 개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개한테 죄송합니다. 네. 참고로 이 욕설에 쓰는 개가 그 동물 개가 아니라 다른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어원이 가짜, 가짜란 뜻이라고 합니다. 변명, 비겁한 변명인데 이 얘기는 있어요, 실제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참 선거제도는요. 모든 선거제도는 표를 많이 얻으면 유리하고 적게 얻으면 불리해요.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으로 소수정당에게 일부러 소수정당 불쌍하니까 보태줍시다. 이게 아니라 소수정당들이 특히 소수정당도 여러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구 선거에서 덜 얻은 정당, 지역구 선거 제도의 문제 때문에 덜 얻은 정당에게 보태준다는 거예요. 야, 네 몫을 챙겨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줄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몫을 챙겨준다는 데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가 있어요. 약자를 도와주고 강자 거를 뺏든다.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이 자기가 얻은 지지율에 비해서 많은 의석을 갖고 갔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비례대표 의석이 그렇게 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지역구 선거에서 자기 지지율에 비해 손해를 본 정당에게 보태준다는 의미예요. 이게 보정용 의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정용 의석으로 뿜빠이를 한 다음에 이 보정용 의석 뿜빠이 하는 법칙이 있죠. 그리고 남은 의석은 예전의 비례대표처럼 지금까지의 비례대표처럼 그냥 정당 지지율에 맞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나온 이유는 뭐냐. 독일 같으면 지역구에서 확보한 의석이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초과해버린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도 못 가져가게 됩니다. 독일은 왜? 독일은 전 의석을 다 보정용으로 쓰게 돼 있어요. 비례대표 의석을. 근데 그렇다면 왜 한국의 선거법 개정안에는 전 의석이 아니라 보정용으로 쓰고 남은 의석을 따로 이렇게 남겨놓을 수 있고 그 의석은 그냥 정당 지지율에 맞게 가져가느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지역구에서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이미 얻었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례대표를 갖고 갈 수 있게 해줄게. 이러면서 타협이 돼서 소위 준연동형 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선거법 개정안에 올해 4월 말에 패스트트랙 가동이 됐던 그 안에는 석패율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석패율제는 뭐냐. 석패율제는요. 각 정당으로 의석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준연동형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각 당이 의석을 배분받을 거 아닙니까? 지역구에서는 당선자는 이미 확정이 됐고 비례대표도 계산을 해서 받는단 말이죠. 그 비례대표를 누구를 시켜줄 거냐. 그러니까 그 당 내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석패율제가. 원래 선거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던 내용은 그 당이 각 권역에서 얻은 표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그 권역별로 의석을 일단 주는 거예요. 권역별 명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전국 단위의 지지율을 갖고 각 당의 의석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각 당의 의석을 각 권역의 그 정당의 명부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명부에는 지금까지의 비례대표처럼 이미 그 정당에서 선정을 해놓은 순서, 비례대표 순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있는 그 후보들도 있지만 그 권역별 명부의 일부는 지역구에 출마를 한 후보 중에 아깝게 떨어진 후보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깝게 떨어진 기준이 뭐냐. 이게 석패율인데 그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100표를 얻고 당선이 됐어요. 근데 어떤 낙선자가 80표를 얻었어요. 그러면 100분의 80, 당선자가 얻은 표의 100분의 80을 얻은 거죠. 0.8만큼 얻은 거예요. 이게 석패율입니다. 이걸 따져서 그 당 내에서 석패율이 높은 후보에게 비례대표 당선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헛소리를 했어요. 대학교에 불합격한 사람을 합격시켜주는 꼴이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면 석패율제를 통해서 지역구 낙선자를 구제하는 제도는 나쁘고 정당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 사람은 비례대표 몇 번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당선되는 건 옳다는 겁니까? 정청래 의원이 말실수를 크게 한 게 그렇게 치면 기존 방식의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음서제로 당선되거나 뒷구멍으로 당선된 사람들이요. 그렇게 치면. 그래서 특히나 국민들이 비례대표제를 싫어하는 국민들이 사실 비례대표제라는 말의 뜻은 지지율만큼 의석을 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국민들은 비례대표라고 하면 내가 뽑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알아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패율제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석패율제를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진보적인 좌파적인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석패율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았었습니다. 왜? 이게 저는 그 부정적이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석패율제가 일본에서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일본 말고는 사례가 없다 이런 이유를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이게 잘 들여다보면 일본에만 석패율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선진국의 대다수는 지역구부터 비례대표를 뽑아요. 여러 명을.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 지역구에서 평균 11명 정도를 뽑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한 명씩 뽑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11명 어떻게 뽑느냐 이거 다 제가 그 유료편에 올려놨던 이거 들으면 당신도 선거제도 전문가에 있는 얘기예요. 그거 1차적으로 각 정당의 지지율을 따져서 뿜빠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당의 후보 중에서 득표를 많이 한 순서 혹은 이미 정해놓은 순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게 또 나라마다 많이 달라요. 각양각색입니다. 비례대표제도. 아시고 싶으신 분은 이거 들으면 당신도 선거제도 전문가 그 편을 들으세요. 500원 결제한 게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뽑아요. 대다수의 국가들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유럽 선진국 중에 영국, 프랑스 정도 빼면은 나머지 대부분은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 뽑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 뽑는데 아깝게 떨어진 사람 일부러 구제해 줄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석패율제가 없는 거예요. 석패율제가 필요한 나라들은 한 지역구에서 한 명 뽑는 나라예요. 한국,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 지역구에서 한 명씩 뽑습니다. 근데 석패율로 사람을 살려주려면 지역구 의석 외에 비례대표 의석이 별도로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석패율제 도입이 필요한 동시에 가능한 나라는 현재로서는 한국, 독일, 일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석패율제가 있는 거고요. 독일에는 석패율제는 없고 동시 입후보제라는 게 있어요. 동시 입후보제는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이 비례대표에도 후보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슈카 피셔라고 독일 녹색당 소속의 예전에 외무장관을 했었던 나는 달린다라는 저서 마라톤으로 막 살 빼고 했던 그 사람이 지역구에서는 계속 떨어졌어요. 왜냐? 독일도 지역구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등 못해서 계속 떨어지는데 비례대표 후보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독일 녹색당이 지역구 의석은 작지만 굉장히 낮지만 지지율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을 꽤 받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당선이 된 건데 저는 이 제도보다는 일본의 석패율제가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시 입후보제는 지역구에서 몇 표를 얻었던 간에 그 당에서 상위 순번에 올려주면 당선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민주당에서도 얼마 전에 석패율제 반대하면서 동시 입후보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더 국민들의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을 더 강화시킵니다. 제가 석패율제를 주장했던 것은 석패율제를 해야 지역구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노력도 했고 표도 얻었던 사람이 비례대표제로 올라간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더 납득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석패율제를 일본의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싫어하면 안 된다. 오히려 독일의 자동 동시 입후보제보다는 일본의 석패율제가 더 건강한 제도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선거제도 개혁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도 석패율제는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못 받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왜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원래는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보정용 비례대표와 기존 방식의 비례대표가 둘 다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제 선거법 개정안에는 전체 의석의 25%인가요? 225대 75 그러니까 300석 중에 75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점점 줍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을 못 줄이니까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 수가 50석까지 줄었어요.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배정받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도 줄죠. 근데 자기네들은 그 적은 비례대표 의석, 과거보다 적어진 비례대표 의석이 예상되는데 그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을 석패율제를 통해서 구제를 하면 자신들이 직접 공천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 졸라 웃긴 게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는 민주당 지지자가 둘로 나뉜다고 봐요. 선거제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의 여론조사를 보면 양당제를 지지하느냐 다당제를 지지하느냐 했을 때 다당제를 지지한다는 국민들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거의 5대3 정도 수준? 양당제론자들은 20, 30% 정도 수준이고 다당제는 5, 60%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절대 다수는 양당제를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자의 조금 다수는 다당제를 지지해요. 민주당 지지자 중에 50% 조금 이상은 다당제를 지지합니다. 이 사람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요. 그리고 각 당이 지지율에 맞게 의석을 갖고 가는 게 맞지라고 하는 소박하고도 굉장히 보편타당한 그런 법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 일부는 그냥 민주당에게 뭐가 도움이 될 거냐 여기에만 함몰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패스트 트랙을 주장했던 게 뭐냐면 제가 선거제도 개혁론자 중에서 패스트 트랙에 태워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일찍 주장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선거제도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너무 파격적이지 않냐 이런 반응들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다수는 다당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신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양당제론자들은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방해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반 지지자보다 더 방해물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까지 껴안고 가야 이 사람들은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하기 때문에 따라올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팟캐스트계의 똥파리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똥파리들의 사고방식이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저해가 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최근에 몇 달 동안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방해를 못했던 이유는 민주당을 그나마 이 패스트트랙 연합에 묶어서 다 같이 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자들이 툭하면 본색을 드러내죠. 공수처가 더 중요하다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도 석패율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근데 졸라 웃기는 거는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공격을 또 하면서 내가 뽑지도 않는 비례대표 싫다 이렇게 악플을 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 근데 졸라 웃기는 거는 그렇게 치면 석패율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석패율제는 그나마 지역구에서 표를 어느 정도 얻은 사람들이 당선되는,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제도거든요. 한 입으로 두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거제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그 의사 자체가 없던 인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막 무시로 쏟아내는 겁니다. 국민들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 갖고 있는 거, 이거 해소하는 좋은 방책은 석패율제 도입이에요. 그리고 석패율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석패율제의 선두주자입니다. 석패율제를 2000년 총선에 도입을 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33%, 35% 정도 수준에서 부산에서 낙선을 했죠. 하지만 당시에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거뒀던 지지율에 비해서 민주당 의석은 없었어요.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부산은 빵석이었고요. 울산에 있었나? 경남에도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민주당은 그 권역별 어떤 비례성을 갖고 의석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2000년도에도 부산 경남에서. 그리고 의석을 챙긴 다음에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한테 우선 배정을 하는 거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무조건 당선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새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노무현의 낙선이 결국에는 귀중한 결과를 얻지 않느냐. 말이 안 나온다. 내가 화가 나서.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그렇게 지역에서 얻어 터지고 깨진 거에 대해서 자신은 감수를 했지만 자기 후배 정치인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선거에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이 돼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나 낙선했소. 나 장렬하게 전사했소. 이렇게 선전하는 게 정치의 도리입니까? 그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나 의미가 있는 거지. 뒤로 가면 자꾸 자기가 낙선했다는 걸로 승부를 걸 수도 없어요. 그렇게 승부를 걸어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몇 명 남아 있겠어요, 이제. 그렇다면 유권자 생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은 누굴 찍었는데 그 사람이 지역구에서 1등 안 됐다는 이유로 그 유권자가 투표한 표는 그냥 사라지는 건데 그게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냐고요, 그게. 유권자 생각도 하시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든다는 인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을
그의 뜻을 짓밟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표가 어떻게 공정하고 다양하게 의회 구성에 반영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이 한 말까지 뒤집어가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자, 그럼 민주당 석패율제 도입하기 싫다고 치자. 그러면 석패율제 도입 여부라든지 석패율제 적용 방식을 각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석패율제까지 막 당에서 뭐 비례대표 몇 번은 석패율제 줘야 되고 이것까지 다 짜는 게 머리 더 복잡하거든. 그러면 굉장히 느슨한 법칙만 세워놓고 각 당에 알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돼요. 근데 이것까지 민주당이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석패율제까지 할당을 하면 자신들이 직접 공천할 수 있는, 자신들이 뭐 인재를 영입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공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줄어드는 거 첫 번째가 있고요. 그렇다면 자기가 받기 싫으면 다른 당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율에 맡기는 이 방법까지도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자, 석패율제가 도입이 되면 지역구 후보자가 소수 정당에서도 늘어납니다. 아, 나는 지역구 선거는 어차피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 당의 비례대표 경선에 나가봐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소수 정당에 좀 있어요. 하지만 지역구에 나갔다 떨어진 사람도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아, 나 지역구에 나가볼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정의당에서 그런 지역구 후보가 많이 나올 수 있죠. 실제로 저도 봤어요. 석패율제도 도입된다는데 지역구에 이번에 나가야겠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가야겠다. 이런 사람 보긴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 정의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아무래도 우리 다 알잖아요. 자유한국당 쪽보다는 민주당 쪽을 훨씬 많이 잠식한다는 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민주당이. 근데 민주당 또 생각이 짧은 게 석패율제 도입이 되면 우리 공화당 후보도 늡니다. 새로운 보수당 후보도 늘고요. 그러니까 선거제도에 대해서 대가리가 먹통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선거제도는요, 한쪽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적용이 되면 저쪽에도 적용이 되고, 이쪽이 유리하면 저쪽에도 유리한 게 있고, 이쪽이 불리하면 저쪽에도 불리한 게 있고, 우리 쪽에 유리한 게 있으면 또 불리한 게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공격할 때는 야구로 비유하면 자기가 방망이 쥐고 있을 때는 스트라이크 4개의 원아웃으로 하자고 우기고, 자기가 투수를 할 때는 스트라이크 2개를 원아웃으로 하자. 이렇게 우기는 태도로 지금 일관하는 인간들이 자유한국당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어요. 여기서 뾰록 나는 거예요. 선거제도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룰입니다. 골대 크기를 막 바꾸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석패율제 도입해서 정의당이 출마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우리 공화당 새로운 보수당 출마 더 할 수도 있다고요. 민주당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석패율제로 중진구제가 된다. 이것 때문에 예전에도 진보시민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했고 지금도 민주당 그 얘기하고 있는데 석패율제는 중진을 구제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석패율제는 그냥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당 내에서 비교를 합니다. 정의당 같은 당에는 구제할 중진도 없어. 심상정 의원 말고 중진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정의당에서 석패율제를 통해서 비례대표로 당선될 사람의 대다수는 초선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실수하고 있는 게 석패율제는 중진 구제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의당 입장이나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또 거꾸로 우리 공화당 이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당엔 중진이 별로 없으니 우리 당을 비례대표에서 찍으세요. 이렇게 맞받아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중진 구제용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진, 다선 의원들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떨어져도 아깝게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이유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마저도 다선 중진은 뺀다 석패율 적용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날 수도 있어요. 평등권이나 고무담임권 침해라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이라도 그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아니 득표율 기준으로 당락을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다선이고 자시고 간에 그걸 왜 결정하냐고요. 설령 결정하고 싶으면 각 당의 자율로 맡기십시오. 석패율자를 몇 번에 배치할 거냐 이 문제에서 모르겠어요. 이것도 복잡한데 중진이 구제되면 안 좋나요?
지금 일본 공산당에 다선 의원들이 꽤 있는데 석패율제가 없었으면 일본 공산당은 계속 초선만 나와요. 국회의원의 다선이 필요합니다. 2004년 국회 생각해 보세요. 열린우리당에 108명의 초선 의원이 있었거든요. 당에 뭐 정리가 되는 게 있어. 개판 5분 전 아니야. 그때 경험해봤던 열린우리당 의원 그중에 한 명이 정청래 의원 아닙니까? 그때 경험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생각이 안 들던가요? 다선 의원들이 적당히 필요합니다. 이해찬 의원 잘 알고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였죠.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해찬 의원이 나오고 새누리당에서 이재호 의원이 나왔어요. 이 의원들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다선 의원들이 약간 그 결석률도 높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지. 근데 다선 의원이 결석률 높다고 해서 다선 의원들 못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결석률을 낮추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다선 의원들이 이해찬, 이재호 두 명의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올라왔는데 오 장난 아니야. 이 사람들은 사실 다선 의원이 되면요. 자기가 준비가 별로 안 됐던 의제가 갑자기 집행부에서 보고한다면서 상임위로 갖고 오잖아요. 한 번 딱 보면 알아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꼼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다선 의원들은. 저는 이제 알량하게 지방의원 했지만 지방의원 하면서도 제가 느낀 게 업무 보고를 받거든요. 첫 해에 받을 때하고 한 세 번째 해에 받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첫 해에 받을 때는 제가 미리 서류를 뒤적뒤적 하면서 막 포스트잇 붙이고 공부를 엄청 했는데요. 세 번째 할 때는 당일날 봐도 와요. 뭔지 이게. 감이 오고 각이 잡혀요. 근데 다선이 되면 오죽하겠어요. 다선 의원들이 적정수가 필요합니다. 다선 의원 구제한다고 해서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한들 그게 나쁜 겁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물갈이 비율이 좋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 국회에 비해서. 근데 뭐가 달라졌나요? 뭐가 나아졌습니까? 물갈이 한다고 나아지나요? 그 구조가 개판인데 물갈이 하면 뭐가 달라져요? 사람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석패율제는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석패율제를 없애고 싶으시면 안 하고 싶으시면 한 지역구부터 한 10명씩 뽑는 그 제도로 가면 석패율제 굳이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차례인데 자유한국당이 이직거리를 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보도입니다. 우리도 한번 뉴스 밑장에서 다뤘었죠. 위성정당을 왜 만드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선거법 개정하는 요체가 지역구 의석 확보 그 수준이 그 정당이 지지받은 거에 미달하는 정당에게 우선적으로 그걸 보정해주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할당한다는 거죠. 그다음 거꾸로 얘기했을 때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 확보 수준이 낮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좀 많이 가져갑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칫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굉장히 적게 가져갈 수 있는데 비례대표만 등록하는 정당을 따로 내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이 현재 나오고 있는 작전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다른 당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비례대표만 내겠다. 왜냐하면 그 당은 지역구에서 후보를 안 내서 지역구 당선자가 없고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한테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다른 정당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찍으십시오. 그쪽에 비례대표를 몰아주시면 자유한국당에 결국에는 비례대표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참고로 자진 사퇴를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다른 당과 합당을 하거나 혹은 자기 당을 해산시켜버리면 의원직이 유지가 됩니다. 제가 의원할 때도 그 구미 시의회에 친박연합이라는 정당이 있었거든요. 친박연합 의원 중에 한 명이 비례대표였는데 친박연합이 2012년 총선에서 2% 미만의 정당 득표율을 올리면서 정당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이 조항은 나중에는 없어져요. 녹색당, 노동당 이쪽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해가지고 2% 안 된다고 정당 등록이 취소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그 조항은 2년 뒤쯤에 2014년에 위헌 판결을 받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2%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친박연합이란 정당이 등록 취소가 돼서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 그 친박연합 구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어떻게 되셨느냐? 무소속이 되셨어요. 의원직은 유지야. 비례대표로 당선됐는데 무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사람들을 위성정당으로 보내놓은 다음에 비례대표가 다 당선이 되면 합당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당을 해산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비례의석을 더 많이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꼼수인 거죠. 그리고 이 사례가 동아일보의 김순덕 등등이 얘기했듯이 저기 어디야 뭐 헝가리라든지 유럽인데 민주주의 선진국 아닌 지역 이쪽에서 판을 쳤던 수법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해 놓고 비례대표제 그 선거제도 개혁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자기들이 그 수법을 쓰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일요서울에서 9월경에 단독 보도를 했었어요. 자유한국당이 페이퍼 정당을 만든다라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냥 정당은 이제 정당 창당의 요건을 갖춰서 만들어 놓고 그 정당으로 이제 비례대표들 후보를 다 보내가지고 당선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소수 정당을 하나 만드는 거지. 지역구 의석이 지지율에 비해서 많이 낮은 정당 하나를 일부러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누군가가 이것을 눈치챘는지 지난 10월에 비례한국당이란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했습니다. 참고로 창당준비위원회는 한 명만 있어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당준비위원회는 6개월 내로 창당 작업을 마쳐야 됩니다. 그 사이에 발기인들 모으고 발기인들 모아서 창당준비위원회 가면 꾸려가지고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6개월까지 시간을 주거든요. 저도 당을 만들어 봐서 만드는데 함께 해봐서 아는데 6개월 지나면 10월에 만들어서 6개월 지나면 내년 4월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비례한국당이라는 명칭을 그때까지는 사용을 못해요. 참고로 이 비례한국당이라는 명칭을 이미 등록해 놓은 사람은 자유한국당한테 그걸 넘겨줄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넘겨줄 용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의 목적은 알박기, 말뚝박기,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 못 쓰게 하려고 그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다른 명칭을 써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나올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자유한국당 이름으로는 비례대표를 안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빠집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빠져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이 의원이 없거나 얼마 안 돼서 기호 순번에서 밀리면 사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거기까지 찾아서 찍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나오는 작전이 뭐냐면 지금 현재 기호 3번이 바른미래당이잖아요. 바른미래당보다 많은 의석을 목표로 해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일부러 빼돌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의원을 이미 확보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나리오도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것은 비례한국당으로 가버리면 지역구 후보 출마는 불가능하거나 하지 않게 되거나 하더라도 소수의 인원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재선을 도전해야 되는 사람은 비례한국당에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한 의원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김세현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이런 꼼수 짓거리에 동참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현재 이제 새로운 보수당 깨고 나가기 전으로 봐도 28명으로 돼 있어요, 의석이. 뭐 나중에 의원들 탈당하고 해서 뭐 20석으로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20명 이상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성정당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강제로 막 보낼 수도 없고. 하여간에 뭐 간다고 칩시다. 간다고 치는 것을 전제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기호 순번 제도의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안 내고 그 위성정당이 바른미래당 등등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고 치면 기호 3번이에요. 기호 3번인 동시에 자유한국당 기호 2번이 그 빈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칸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기호는 3번인데 그 위성정당이 순번은 2번째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찍기 쉬워집니다. 이름도 비슷하게 쓴다고 가정한다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도 사실은 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자, 근데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갈 협박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협박을 해서 안 그래도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을 더 흔들어서 선거제도 개혁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짚을 수 있는 것은 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자유한국당이 부딪힐 수 있는 위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거제도는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식으로 비례한국당식으로 위성정당 만들면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비례민주당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혼자서 꼼수를 쓰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이게 잘못하면은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했는데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굉장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소수정당한테 보태줘가지고 전체 비례성을 맞춰줘야 되는 그 의석까지 빼들어 가져가는 그 결과는 우려가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성정당이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얼마나 쓸어 담을 수 있을 거냐, 이게 문제예요. 그 점에서 저는 몇 가지의 위험 요소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를테면 그러니까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돼요.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지금 작전이 위성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낸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석패율제를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석패율제를 약간 의무화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례대표 의석이 보정용으로 배분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배분되는 게 있고, 이 두 가지를 모두 같이 가져간다는 게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보정용 의석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갖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정용이 아니라 이미 지역구에서 의석을 지지율에 비해서 더 많이 얻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래서 보정용이 아니라 현행 방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행 방식의 비례대표는 알아서 해라, 그 정당에서. 근데 보정용으로 갖고 가는 비례대표 의석은 석패율제를 적용해라.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정용으로 갖고 가는 의석이 애초에 거의 없을 거거든요, 민주당은. 근데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안 내고 정당 투표만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겠다는 거고, 이것은 1차적으로 보정용 의석을 많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소수정당 코스프레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가져가는 연동형 의석, 그 보정용 의석에다가 석패율제를 적용시켜버리면 소위 비례한국당,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그 위성정당은 지역구에도 후보를 내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서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꼼수를 막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며칠 전에 홍준표가 암시를 했어요. 자기 페이스북에서. 그래, 선거제도 그렇게 바꿔보겠다면 우리도 수가 있다. 이게 씨발 곽철용 같잖아, 홍준표. 에? 위성정당이 뭐예요? 타짜의 곽철용 보면 지가 타짜질 안 하잖아. 타짜 한 명 새로 고용하잖아요. 김상호 씨, 영화배우 김상호 씨가 연기하는. 그러니까 그 위성정당 그렇게 고용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딱 홍준표가 곽철용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민주당은 뭐냐? 이해찬 대표는 뭐냐? 악귀야. 현재 행동은. 석패율제 방해하는 거는. 석패율제 딱 빼려고 하는데 어이 씨발 하면서 밑장 빼기냐? 동작 그만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가. 근데 밑장 한번 볼까 그러면? 이해찬 대표 악귀짓 그만하고, 그 다음에 홍준표는 지금 곽철용 짓거리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곽철용 짓거리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석패율제를 오히려 해야 자유한국당의 이 짓거리에 대해서 겐세이를 우리가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마냥 그게 뜻대로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하게 굴러갈까, 위성정당 프로젝트가. 자, 일단은 자유한국당 본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례대표 후보로 못 나가요. 그리고 석패율제가 적용이 되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출마할 지역구 후보자는 석패율제가 적용이 돼도 떨어졌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왜?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서 비례대표 의석을 못 가져가니까. 석패율제는 지역구 의석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본당이 비례대표의 후보를 안 내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지역구에 나간 후보도,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 호남 후보가 있어요. 그 후보가 호남에서 떨어졌어. 근데
자유한국당 호남 지지율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호남 쪽의 자유한국당에게 의석이 좀 보태져. 그리고 그 일부는 석패율이야. 그렇지만 그 후보는 석패율제 적용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몫으로 떨어지는 추가적인 의석이 없어요. 비례대표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비례대표 정당으로 등록을 그 부문에서 등록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정당 입장이 아니라 그 각자의 행위자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구 후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떨어져도 석패율로 구제될 확률까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위성정당을 통해서만 내게 된다면 자유한국당 소속의 석패율 구제자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자유한국당 각 후보자들한테, 특히 현역 의원들한테 좋은 시나리오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냥 그 위성정당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자유한국당 각각의 몇 명 인사들은 위헌 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내고 그래서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생각보다 많이 갖고 가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손해를 보는 정당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의석만 갖고 보정용으로 쓰기로 돼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한신당에서는 50석 중에서 한도를 30석까지는 해주자. 보정용 의석의 한도를.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또 20석으로 더 씌우자. 캡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소수 정당이 원래 지역구에서 지지율보다 낮게 나온 의석을 억울하게 낮게 나온 의석을 보정받을 수 있는 몫을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 뺏어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새로운 보수당에 반발이 일어납니다. 우리 공화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은 지역구의 당선자에 비해서 비례대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의당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아 씨발 이것 봐라.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보수당, 우리 공화당이 자유한국당하고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할 확률이 확 낮아집니다. 더군다나 석패율까지 도입이 된다면. 이렇게 돼서 자유한국당 표밭이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국민 여론. 야, 저런 치사한 꼼수를 쓰다니.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내려가거나 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역구는 어쨌든 선거법 개정 이후에도 지역구는 한 명만 뽑게 돼 있고 한 표만 떨어져도 낙선인데 그 상황에서 꼼수를 써가지고 중도층 무당파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면 지역구 후보자들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전체 사이즈의 당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의 한 명 한 명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내는 그 시나리오는 불발될 수도 있다. 지역구 후보자들이 야 이거 위성정당 낸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웃음거리가 돼가지고 내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이 불만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자유한국당 중앙당을 압박하면 자유한국당도 마냥 위성정당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경우들을 몇 개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돌발 변수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운동이 많이 제한돼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다 한들 그 후보들이 직접적으로 확성기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이게 안 됩니다. 그냥 생 목소리로 연설하고 명함 정도 줄 수 있는 거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제한돼 있어요. 명함을 돌리고 할 수 있는 인력도. 그런 거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건 자유한국당 지지율만큼 그것이 고스란히 그 위성정당에게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몇 프로가 유실될 거냐 없어질 거냐가 관건일 뿐이죠. 당명도 똑같지 않고 기호도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운동은 제한돼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위헌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또 변수가 자, 그 정당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질 때에도 의석을 갖고 있을 공산이 높고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의석을 갖고 있을 공산이 높은데 그 정당에 파견된 자유한국당 본당에서 위성정당으로 파견된 인사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야, 우리 따로 당 만들었어. 협박하지 마. 우리 너네하고 합당 안 해.
이미 늦었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걸?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성정당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프로젝트 마냥 순탄할 수 없습니다. 진짜 뜻하지 않은, 제가 말씀드리고 예시하지 않았던 또 다른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쫄면 안 된다. 그리고 설령 조금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선거제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법조항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한다. 이게 일단은 힘듭니다. 선거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또 다른 법조항을 가동시키려면 또 패스트 트랙에 태워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태워봤자 이번 국회 끝나고 나서 관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챙길 가능성을 가로막으려고 거기에만 머리를 쓰고 그쪽으로 움직이면 자기한테 손해보는 짓을, 그런 룰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을 막고자 하다가 자기도 막혀요. 야, 저 새끼들 선거운동 그냥 시키면 막 돈 풀어가지고 비용 많이 쓸 것 같아 하면서 막으면 자기도 비용 풀어야 될 때 막혀요. 그러니까 그게 옳든 그러는 간에 남에게 어떤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아놓으면 자기도 막힌다는 겁니다. 그 다당제 반대하는 사람이 다당제가 되면은 뭐 극우나 극좌 정당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극우나 극좌 막다가 또 다른 사람이 막힌다고요. 그리고 들어가봤자 선거제도 개혁을 뭐 비례대표제식으로 다당제식으로 한다고 쳤을 때 극단 세력이 국회의원이 돼봤자 많이 안 된다고요. 얻은 표만큼만 된다고. 기독자유당이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 2명 낼 뻔했죠. 2명 낸다고 뭐 달라지냐고. 300명 중에 2명인데. 그리고 그 2명의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다 뾰록 낸다고 자기 수준을. 그럼 그 다음 선거에서는 빵석이 또 되는 거예요. 극우 극좌는 그리고 양당제에서도 나옵니다. 양당제에서 양당 중에 한 당에 들어가서 그 당을 먹으면 돼. 먹기는 좀 힘들 수 있지만 한번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트럼프가 그거잖아요. 유럽에는 다당제 때문에 유럽에 극우파가 설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은 유럽 극우파하고 거의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까지 돼버렸어요. 차라리 유럽 극우 정당은 막혀가지고 정권을 잡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극우가 정권을 잡으려면 다른 우파라든지 이쪽하고 합작을 해야 됩니다. 다당제에서는. 근데 그 합작이 안 돼서 그냥 포위되고 고립되거나 그도 아니면 극우 스스로가 바뀌어요. 지금 유럽 극우파는 좌파적인 경제정책을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페미니즘 얘기하는 극우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 극우파는 반외국인 정도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극우의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왜냐? 계속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자기 지지율도 묶이게 되고 다른 당하고 손잡을 여지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유럽에는 우파 정당들도 극우하고는 손을 안 잡아요. 일단은.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오스트리아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극우가 스스로 바뀌어서 유연해지거나 아니면 그냥 끝끝내 포위되고 고립되거나 이거예요. 다당제에서는. 근데 양당제에서는 잘못하면 양당제에서는 극우하고 보수 우파 표준적인 민주주의자들 이 사이의 구분 자체가 쉽지가 않거니와 슬금슬금 먹어갖고 당 자체의 당권을 먹어버리면 양당제에서가 더 위험합니다. 극단주의 세력의 바로가. 이게 반대급부라는 게 있다니까. 이게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 반대급부나 이 삶의 방식과 법칙에 대한 이해, 이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선거제 자체가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또 그 사회의 본질, 성격 이것들을 선거제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민주당의 석패율제 반대, 개아리 트는 거,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꼼수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렸고요. 선거제도 개혁, 남은 큰 산들을 반드시 넘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 산을 넘어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경고를 보내고요. 자유한국당은 그따위로 살지 마라. 예, 이렇게 함축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편에 또 다른 출연자들하고 같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아수라 발발타.